고무장갑 하나로 아들을 판사로 만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 예비장모의 눈빛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파출부 어머니를 두셨다고요? 친부는 어떤 분이셨나요? 뿌리도 모르는 집안에 딸을 보낼 수 없어요. 30년간 닳도록 일한 그 손이 이 자리에서 죄가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건 아닌지. 그게 더 걱정이 되네요. 그 순간 아들은 오랫동안 꺼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파출부 어머니의 손이 처음으로 떨리던 그날 아들은 무엇을 꺼내든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새벽 5시 정혜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고 창밖에서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죠. 그냥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오늘도 일어날 시간이라는 걸. 30년 넘게 반복된 하루가 살 속 깊이 새겨지다 보면 나중엔 의지라는 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눈이 떠지고 그냥 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숙은 천장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장롱 하나, 낡은 화장대 하나, 그리고 벽 한켠에 조용히 걸려있는 달력. 달력 옆에는 손바닥만 한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민재가 국민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셔츠에 책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아이. 애숙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뭉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72살이었습니다. 팔자주름이 깊이 파였고 손마디는 오래된 뿌리처럼 굵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흔적은 눈가 어딘가에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희미했습니다. 애숙은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오래 보는 건 젊을 때부터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작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간단했습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묵은지 한 조각. 반찬 투정을 해줄 사람도 없었고 오랜 시간 혼자 먹다 보니 어느새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애숙의 머릿속은 이미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 집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마포 쪽 김여사 댁, 12시에 은평구 박선생 댁, 오후 4시엔 상암동 새로 들어온 집. 거리도 멀고 집마다 요구하는 게 달랐지만 그래도 애숙은 불평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가방 속에 고무장갑 2켤레, 무릎 보호대, 손때 탄 수첩 하나를 챙겼습니다. 수첩에는 각 집의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여사 댁은 욕실 세제를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박 선생 댁은 냉장고 안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 별것 아닌 메모들이었지만 애숙은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한다는 건 규칙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집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직 집이야? 아들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판사 일을 하면서도 집에 전화할 때만큼은 꼭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죠. 말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왜?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예요. 애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상견례? 네. 서연이 부모님이랑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니도 꼭 오셔야 해요.
그 말이 끝나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숙은 기쁘다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기뻤습니다. 민재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고 이제 제 짝을 찾아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것. 그건 파출부로 30년을 보낸 애숙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 바로 옆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불안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데 그냥 가슴 한 귀퉁이가 살짝 서늘해지는 느낌. 마치 오래된 문을 열 때 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갈게. 전화를 끊고 애숙은 다시 현관 앞에 섰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던 그 시절에 인연처럼 손에 쥐게 된 아이. 그 아이를 키우는데 청춘을 다 썼습니다. 손이 망가지도록 일했고 무릎이 삭도록 버텼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세상은 늘 물어왔습니다. 아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혼자 키우셨어요?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애숙은 그 질문들을 평생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질문들이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걸 본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고쳐 묶고 애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숙은 걸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방을 들고 고무장갑을 챙기고 오늘도 남의 집 신발장 앞에 서기 위해 묵묵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72살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월요일에 민재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애숙은 그날 저녁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김 여사 댁 욕실 타일을 닦으면서도 박 선생 댁 주방 기름때를 벗겨내면서도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자꾸 다른 곳을 맴돌았습니다. 상견례. 그 두 글자가 마치 가슴 한켠에 작은 돌멩이처럼 박혀서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렀다고 했지만 손에는 애숙이 좋아하는 호떡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다가 사온 거라고 별것 아닌 듯 내밀었지만 애숙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 무거운 말을 꺼내야 할 때 꼭 뭔가를 사들고 온다는 걸.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성적표를 내밀 때, 친구 집에서 유리를 깼을 때,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좁은 방 소파에 나란히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민재는 양복 재킷을 벗어 한쪽에 걸쳐두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 책가방을 내던지던 모습이랑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판사라는 게 아직도 가끔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애숙 눈에는 그냥 잠이 부족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좀 꼼꼼한 분이에요. 민재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어떤 분이신데?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퇴직하신 지는 몇 년 됐지만 아직도 현직에 계신 것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아주 분명하시고 사람을 볼 때 따지는 게 많은 편이에요. 애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말을 이으면서도 시선을 찻잔에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는 불편한 말을 꺼낼 때 꼭 눈을 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은 버릇이었죠. 엄마한테 불편하게 굴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야 뭐 괜찮지. 민재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판사로 일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보였던 아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몹시 조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애숙은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품 안에 왔을 때 돌도 채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울음도 잘 울지 않는 조용하고 순한 아기였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밤새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애숙은 한 번도 이 아이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시절엔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아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대방 집에선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생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애숙은 빠르게 눌렀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재야, 서연이 부모님은 입양 얘기 알고 계세요? 잠깐의 침묵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모르세요. 그렇구나.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가 고였지만 그건 서로를 향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민재가 돌아가고 나서 애숙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고 벽에 걸린 민재의 사진이 그 빛을 받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입학식 날 어색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 나는 부끄러운 게 없다.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의 집 마루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며 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단 한순간도 떳떳하지 못한 구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상견례라는 자리 앞에서만큼은 가슴이 자꾸 작아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이 처음으로 남의 눈앞에서 판정받을 수도 있다는 예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도 지났습니다. 애숙은 장롱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연한 하늘색 저고리를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민재가 판사 임용장을 받던 날 딱 한 번 입었던 옷이었죠. 다림질 솔기를 따라 인두를 천천히 밀면서 애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잘 해내야 한다고 그것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애숙은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색 저고리는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했고 오래된 진주 귀걸이도 꺼내 달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일 선물로 받은 귀걸이였습니다. 진짜 진주는 아니었지만 애숙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다는 순간 애숙은 가슴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나 잘할 수 있겠지. 속으로 중얼거리고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약속 장소는 종로구 쪽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민재가 미리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쪽에서 장소를 정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애숙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 곳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으니까요. 민재가 차를 몰고 데리러 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면서 애숙은 아들의 옆 얼굴을 살폈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턱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차가 멈출 때마다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밥 먹었어? 아침에 좀 먹었어요. 그게 밥이야.
애숙이 작게 핀잔을 줬습니다. 민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차 안의 긴장을 조금 녹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민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또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그냥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애숙은 대답 대신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은은한 향이 났고 바닥은 조용하고 깊은 빛을 가진 원목이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앞장서서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닫이 나무 문 너머에 이미 상대방 가족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애숙의 발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비 장모는 단정한 자주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고정했고 앉은 자세 하나에서부터 오랫동안 많은 사람 위에 서 있던 사람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예비 장부는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 옆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예비 장모의 기세가 강했습니다. 서연은 민재 옆에 조용히 앉으며 눈인사를 했습니다. 착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애숙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무난했습니다. 민재의 직업 이야기, 서연의 직장 이야기, 결혼식 날짜를 언제쯤으로 잡을지에 대한 이야기. 예비 장모는 말을 할 때 늘 정확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법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드님이 판사라니 참 훌륭하네요. 어머니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애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말 자체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함께 따라온 시선이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의 눈은 이미 애숙의 저고리 소매를 훑고 있었고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짧게 정리된 손톱. 그 시선이 무엇을 재고 있는지 애숙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아드님을 키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분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예. 질문이 짧아질수록 대답도 짧아졌습니다. 애숙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식탁 위 음식들이 하나씩 비워지는 동안 애숙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인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예비 장모에게 이 자리는 처음부터 하나의 심사였습니다. 무엇을 먹어왔는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애숙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파출부, 혼자, 새빵. 그 세 단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크게 들릴지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애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잘 해내야 한다고 그것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식사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조용히 나오고 있었고 대화는 표면상으로는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애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진짜 고요함이 아니라는 걸. 폭풍 전야에 바람이 딱 멈추듯 지금 이 식탁 위의 평온함도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오래 파출부로 살다 보면 사람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서 분위기를 읽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애숙은 그 능력을 이 자리에서 쓰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내내 차를 홀짝이면서 이런저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재가 어느 법원에 재직 중인지, 앞으로 어떤 직책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위치인지를 꼼꼼하게 짚었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답했고
서연은 가끔 옆에서 부드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예비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음식만 들었습니다. 이 자리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 계획이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서울 안에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좋은 학군이 중요하죠. 아이들 교육은 부모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예비장모가 당연한 말을 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날이 서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애숙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비장모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자세를 약간 고쳐 앉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척하면서도 분명하게 쐐기를 박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민재 씨 친부는 어떤 분이셨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었지만 애숙에게는 그 몇 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는 게 바로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사법부는 아무래도 사람 됨됨이를 집안에서부터 보잖아요. 판사 부인이 될 아이 입장에서도 사돈댁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저희가 흔쾌히 딸을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말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정중함이 아니었습니다. 탐색이었고 확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안에서 왔는지를 낱낱이 밝혀두겠다는 의지가 말 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한 듯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은 자리에서, 아니,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제 물어봐요. 서로 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집안에 숨겨진 사정 같은 게 있다면 미리 알아야 저희도 대비를 하죠. 숨겨진 사정.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애숙의 귀에 그 말이 꽂혔습니다. 심장 한가운데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30년 넘게 손이 망가지도록 일하고 무릎이 닳도록 버티면서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숨겨진 사정이라는 네 글자 안에 우겨 넣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비장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오래 아이들을 봐왔는데요. 아이는 결국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어딘지 모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뿌리가 어딘지 모르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애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들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말 한마디 앞에서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애숙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꺼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꺼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애숙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민재야, 제발 참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켠 채로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애숙은 그 침묵이 폭발 직전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입이 봉해진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려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떨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예비 장모는 기다렸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그 자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교단에 서온 사람 특유의 방식이었습니다. 학생이 대답을 못하면 그 침묵이 스스로 자백이 되게 만드는 것. 대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증거로 만들어버리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방법이 그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시기 불편하면 그게 더 걱정이 되죠.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불편하면 걱정이 된다는 말. 대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 정중한 말투 안에 그 뜻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애숙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드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판사 부인이 되는 건데요. 사위될 분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주변에서 더 많이 봐요.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세상이 참 좁아서요. 나중에 제 딸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는 게 서로한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제 딸이 무슨 소리를 들을지. 그 말은 애숙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애숙을 통해 민재를 향한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이 결혼 자체를 흔들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나무문 안에서 반듯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그 말을 내뱉는 예비장모의 모습이 애숙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장모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 걱정해 하는 말이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니.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어머니 혼자서 파출부 일을 하시며 키우셨다고 했잖아. 그럼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길래 한마디도 없으신 거예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건 아닌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파출부. 그 단어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겨진 것도 아니었고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애숙이 살아온 삶의 전부였고 그 어떤 순간에도 부끄럽게 여긴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단어는 전혀 다른 무게를 달고 이 공간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를 처음 보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거리낌 없이 그러나 냉정하게 애숙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버텼습니다. 혼자서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릴 때도 버텼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밥상을 차리면서도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없어 이웃에게 손을 벌릴 때도 파출부라는 이유로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긴 적도 없었고 자신의 삶이 부끄럽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파출부로 산 30년이 혼자서 키워낸 아들이 달아 없어진 무릎이 갈라터진 손마디가 전부 이 자리에서 결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아들을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뿌리도 배경도 없는 여자의 초라한 이력으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신이 그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식탁 아래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고개가 내려간 채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평생 어떤 자리에서도 꿋꿋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식탁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민재의 두 눈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먹을 한번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기 직전 늘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 감정을 정리하고 말을 가장 정확한 자리에 놓기 위한 준비 동작. 그 동작을 이 식탁 아래에서 하고 있다는 게 민재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이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의자가 뒤로 조용히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식탁 위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민재에게로 쏠렸습니다. 예비장모도 예비장부도 서연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장모는 방금까지 말을 이어가던 입을 다물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하시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제지할 때와 같은 목소리.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오래 단련된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방안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예비장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재 씨, 제가 무슨 실례라도. 실례가 맞습니다.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비장모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재의 시선이 그 말을 막았습니다. 판사석에서 수없이 갈고 닦은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비켜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눈빛. 저희 어머니 앞에서 하신 말씀들,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애숙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어머니. 그 뒷모습이, 그 작아진 어깨가 민재의 가슴을 조용히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고무장갑을 챙기고 남의 집으로 향하던 저 등. 자신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밥상을 차리느라 구부정하게 서 있던 저 등. 운동의 날 제일 늦게 도착해서 저 멀리서 손을 흔들던 저 등. 늘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등이었습니다. 그 등이 오늘 처음으로 힘없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친부가 누구냐고 물으셨죠. 예비장모가 잠자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제 친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키운 분은 이분, 제 어머니입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비장모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예비장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한 문장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애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말을 꺼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입양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한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말이 오가는 자리에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아픔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챙기는 아이.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돌도 채 안 됐을 때 저는 어머니 품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남처럼 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시면서도 무릎이 망가지도록 일하시면서도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삶이 제 뿌리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뿌리는 없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부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인지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판사로 살면서 매일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법정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사람은 핏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시간의 처음과 끝에는 언제나 이분이 계셨습니다. 예비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비 장모가 침묵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고 다시 입을 열려다 또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교단에 서며 단 한 번도 말문이 막힌 적 없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숙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악물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가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잠깐 말문이 막혔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오랫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위에 서온 사람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오래 드러내는 건 저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찻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냉기였습니다. 입양이라면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 판사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제 딸이 그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 교육이며 집안 대소사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온화하고 조용하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내 말을 아끼고 어머니 눈치를 살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너무하세요. 민재 씨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연아, 앉아. 앉을 수 없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맞선 것은 예비 장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결혼은 현실이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틀렸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민재 씨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 손 한 번만 봐도 알잖아요. 평생 혼자서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가진 민재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예비 장모의 입술이 꽉 다물렸습니다. 예비 장부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아내의 편이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민재는 서연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하는지 이 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곧 다시 예비 장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책임을 졌으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감당했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뿌리입니다. 예비 장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신발장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일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짐처럼 여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셨습니다. 그 삶을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판사로서도 아들로서도 예비 장모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지방과 저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방 안을 조용히 가로질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부는 시선을 들어 민재를 바라봤고 서연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애숙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애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재야 라고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애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뿌리치려 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건지, 서연은 어떡하는 건지, 민재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닌지,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이 놓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애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도. 애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종로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걷고 누군가는 바쁘게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얼굴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숙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발밑에 보도블록도, 가로수 사이로 스치는 바람도, 저 멀리 붉게 물든 저녁 하늘도.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애숙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도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걷다가 민재가 먼저 멈췄습니다. 엄마, 버스 타고 가요. 오늘은 그냥 버스. 애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재는 넥타이를 약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애숙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종로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애숙은 그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으려 했지만 손이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두 번째 눈물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래 참았던 것들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손을 뻗어 애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꼭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두 손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애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발목 잡은 거 아니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하고 단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스 안에서 그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 만나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잖냐? 내가 파출부라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엄마. 민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사실이잖아.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해드렸어. 아무것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잖냐. 판사 아들 둔 어미가. 엄마. 민재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오늘 후회 없습니다. 애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거, 그 결혼 끝낸 거 하나도 후회 없어요. 오히려 민재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오늘 해야 했다는 게 더 아쉬울 정도예요. 애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발목을 잡은 게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제가 더 단단해진 겁니다.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시는 뒷모습 보면서 아프다는 말 한 번 안 하시는 거 보면서 저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게 없었으면 제가 법정에서 그렇게 설 수 있었겠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애숙도 막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의 유일한 증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 증인이 저한테는 세상 어떤 집안보다 소중합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애숙은 오래 울었습니다. 민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은 채로. 그날 이후 민재는 달라졌습니다. 법정에서 더 당당해졌습니다. 말이 더 단단해졌고 시선이 더 흔들림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연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어머니의 손 위에 손을 얹었던 그 순간 이후로 달라진 것이라는 걸. 애숙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여전히 고무장갑을 챙기고 남의 집 신발장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볼 때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오래 보지 않았던 거울을 이제는 잠깐씩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굵어진 손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그 손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파출부로 산 30년이, 혼자서 버틴 긴 세월이 단 한 사람을 위해 새벽마다 걸었던 그 발걸음들이 결국 가장 훌륭한 판결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고무장갑 하나로 판사를 만든 어머니 애숙의 삶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모든 것을 감당해온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표현하지 못했지만 평생 고마웠던 그 사람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보셨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